전세 사기 건축왕 사건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책임져라! 전세 사기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으니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세입자들 보증금 혹시 돌려주셨을까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난민들이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 또 더 살펴볼 점은 없는지 이슈 더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올 봄에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남긴 글에는 더는 못 버티겠다.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나라를 원망했다고 하죠. 얼마 전에 발표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 있는데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인 세입자 114의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김태근 변호사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같이 좀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이 전세 피해라는 게 이게 전 재산이 걸린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지금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린 이분이 아는 분이라고요? 네, 저희 피해 대책위에 속해 있는 아파트, 아니 빌라에 사시는 30살 후반의 남성분이셨어요. 21년 10월에 입주를 하셔서 한 1년 5개월째 혼자 사시다가 이제 이렇게 경매가 터지면서 경매가 터졌다는 얘기는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안내장이 날라온 거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으니 뭐 배당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때서부터 알아보고 다녔더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극히 한계인 거라 전세 보증금을 거의 다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난달 20일 이른바 건축왕으로 알려진 60대 남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163명에게서 보증금 126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혐의입니다. 세입자들 보증금 혹시 돌려주셨을까요?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만 2,700채가 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남 씨 소유의 빌라에 살던 30대 남성 A 씨가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재작년 전세금 7천만 원을 내고 빌라에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숨진 A 씨는 휴대전화에 유서로 추정되는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경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앞서 건축왕 남 씨를 지난해 12월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남 씨의 사기 시점을 지난해 상반기 이후로 한정해 피해자와 피해액을 줄여 다시 영장을 신청해 구속을 끌어냈습니다. 남 씨 측은 부동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을 팔고 남 씨의 사재를 출연해 빚을 정리하겠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 씨 측이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맺은 전세 계약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분양을 했는데 이렇게 깡통이 돼버린 거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이제 깡통 전세, 이게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워낙 중요한 말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분의 경우는 그것도 여러 유형 중에 있잖아요. 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뭐 깡통 전세라고 하면 집값이 전세 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깡통 전세라기보다는 전세 사기에 가깝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의 세 가지 유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다가구 원룸형 네. 단독주택의 전세 사기, 네. 그다음에 세모녀 빌라왕 전세 사기, 이분들은 이제 선순위 전세 사기고요. 네. 이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후순위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순위라 하면 이제 뭐 빌라를 분양을 했거나 네. 아니면 가진 빌라에 전세를 놨는데 네. 쉽게 말해서 전세금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네.
앞에 순위가 앞서서 먼저 가져갈 사람께 몫이 많아서 제 몫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순위하고 후순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등기 일자가 나옵니다. 등기 일자에 몇 월 며칠이 나오는데 그걸 기준으로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가 먼저 되면 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늦게 되면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전부터 제기되던 문제이기도 해서 네. 2022년 11월인가요? 작년 가을 늦가을에 네. 이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협의해서 대책을 냈다고 하죠. 네. 그 안에 보면 있긴 해요. 뭐 선순위 임차인 확인하는 거, 체납 정보 확인하는 거, 네. 그다음에 담보권 잔뜩 설정하는 거 이런 거 막는 거. 네. 근데 내용이 있음에도 도움이 안 됐나 봅니다.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깡통 전세라기보다는 전세 사기인 부분이 네. 애초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네, 네. 깡통 전세는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 근데 전세 사기는 애초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로 뒤에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투자에서 망하게 되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 이제 전세 사기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금융 조건이나 뭐 자기네 그 권리 설정 다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냥 전세금은 잔뜩 받았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확인을 못 해요? 뭐 좀 등기부등본 보고 이렇게 권리관계 보고 하면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추홀구 전세 사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건물의 소유자 그리고 건물의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물의 관리업체 분들이 다 특정인에 고용된 직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추홀구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가서 집을 빌리려고 하면 결국은 특정인 사람들이 그 계약 시가를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전세금이 2억 원인데 이거 이하는 없어요. 그리고 2억 원이면 저렴한 거예요. 이 정도에 들어오면 괜찮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임대인은 믿을만 합니다. 라고 세입자한테 얘기하면 세입자는 그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관리업체 그다음에 또 임대인도 뭐 믿을만 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 세금 체납이나 뭐 이런 권리 설정이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까지는 개인 정보, 특히 이제 경제 정보기 때문에 이게 잘 열람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임대 놓은 사람,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는 있대요. 근데 이게 도움이 잘 안 되나요? 전에는 계약 전에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기사 난 거 보니까 그것조차도 계약 후에 확인이 되더라고요. 계약해야. 예, 계약을 무조건 해야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예전과 뭐가 다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4월부터는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4월 이후부터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부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직접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변경된 상태입니다. 근데 미추홀구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결국 미추홀 분들의 그 억울한 사정 때문에 제도가 좀 나아진 건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근데 이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애초에 변호사 선임해서 꼼꼼하게 봤으면 되는 거긴 하지만 없는 돈에 이거 매번 변호사 선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중개인에게 의지를 하지 않나요, 보통? 그럼 당연한 거죠. 저희 중개인이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공인을 받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지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믿지 못하고 모든 걸 다 개인이 알아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계약이 한 건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원래 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 파악해 주는 거 해줘야 되나요? 해줘야죠. 권리관계를?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 동의도 받아서 권리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가 원래 중개사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모르면 요구 안 하는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부동산 중개인 말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체납 문제를 이제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 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계속 전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더 싼 전세를 구하는 게 그 기본적인 목적이었지 체납세금을 확인할 그런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뀐 제도에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공인중개사가 꼭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이 뭐 전국에 별의별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유난히 이번 그 인천 미추홀구가 이제 피해도 크고 생각해볼 점이 많아서 지금 모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3월 10일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방안 뭐 이런 거를 내놨어요. 이번에 이제 어려움 겪으신 거의 결과죠. 요걸 한번 같이 보면은요. 긴급 거처 지원 개선, 경매 낙찰 시 정책 대출의 생애 최초의 혜택을 뭐 이연한다.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결국 뭐 이게 긴급 주거 지원 그리고 저리자금 대출 요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정이 급한데 6개월 선납을 해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래 이제 긴급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머무는 공간, 네. 머무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지금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최소 6천에서 한 8천 정도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장 6천에서 8천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월세 6개월치를 선납하라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이지가 않은 그렇죠. 거죠. 코피나죠. 그렇죠.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 A씨가 지난달 말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A씨를 추모하며 정부 책임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책임져라!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던 긴급 지원주택을 선납 없이 월세를 매달 내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크기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줍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경매나 공매로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명당 최대 3번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을 운영하면서 손톱 및 가시 같았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5,7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1,000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면적 기준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래 그 계약한 집보다 좀 작아야 된다 하다가 최근에 바뀐 거는 뭐 비슷하면 되고 좀 더 커도 되고 뭐 애매한데 유사 면적 이거 뭐 어렵네요 이런 거. 네, 일단 200여 채 정도 지금 긴급 주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마련된 물량을 다 지원을 하고 나서야 네. 다음 주거를 또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그 안에 발생한 피해자들 중에 이제 가족 수 구성원이 많은 집들한테 좀 더 큰 평수를 줘야 하니까 그 전에 피해자들은 더 작은 데로 가라. 근데 더 작은 데로 가서 너무 작으니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비슷한 데라도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건데 명쾌한 해답은 아니고요. 더 난해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지금 피해자들 간에.
물량은 어디다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물량은 인천시에 한 200호가 확보돼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너무 이제 기계적 적용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 50제곱미터에서 살아왔으면 앞으로 그 긴급 지원하는 데서도 50제곱미터 이하에서만 살아라.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정말 꼭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미추홀구면 미추홀구 인근에 직장이 있으면 미추홀구 인근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50제곱미터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선택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물량도 작고 위치도 다르고 그러면 각자한테 맞는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공공 매입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주택 유형이 크기가 적당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공공 임대나 이런 것들은 되게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매입이라 하면 지금 문제가 된 그 미추홀구 그 단지를 네. 국가가 매입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또 공공 임대를 하는 거죠. 공공 임대 형식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거 지난 3월 말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4월 달부터 논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세입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견인데 제 생각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당장에 이 돈을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확실하다면 정부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걸 그 현재 전세 사기 당한 주택을 공공 매입할 경우에는 장점은 뭐냐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이 된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 제공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당장 이게 전세 계약했는데 깡통 전세 나고 대책이 없어졌으니 우선순위도 밀리고 지금 뭐 금융 지원 얘기도 하고 뭐 주거 지원도 했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경매를 중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책들이 소급이 안 된대요. 그러면 4월, 5월부터 이런 뭔가가 나온다라고 얘기만 나오고 있지 지금 뭔가 확실한 것도 없거든요. 지금 경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더 속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여 채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계속 경매가 뜨고 있고 한두 채 뜨는 게 아니라 막 7, 8채씩 막 이렇게 뜹니다. 경매가 떠서 이제 낙찰이 되면 사간 사람들은 재산권자가 되니까 그렇죠. 그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 낙찰받아 소유자가 됐으니까 빨리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더 많은 월세를 받길 원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사기 피해를 당해서 모든 재산이 날아간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퇴거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네, 참 상황이 답답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거를 일부 개정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좀 높여보자 이런 개선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 방지 후속 조치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 금액을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증금이 서울은 1억 6,500만 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우선 변제 금액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올렸습니다. 서울은 5,500만 원, 과밀억제 권역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 이하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용 시점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에게 2,700여 가구가 피해를 본 인천에서는 수백여 가구가 최우선 변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왕이 소유한 주택은 거의 대부분 임대 보증금이 7, 8천만 원에 형성돼 있지만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대부분 주택이 준공된 시점인 지난 2011년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인천 지역의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6,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 하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 보증금 기준은 6,5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스다 보니까 뭐 전문 용어로 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 사연을 들어봐야 이게 왜 억울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15년도 기준으로는 8천만 원 이하 계약자만 2,700만 원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22년, 23년이잖아요, 올해. 그러면 지금 물가가 상승했고 그만큼 전세값을 또 높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천만, 지금 1억이 넘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22년도에 들어왔다는 잘못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가 높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계약을 했을 뿐인데 15년도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무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금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 금액이 올라갔을 때 이 보호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문구가 뭐냐면 다만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의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이 2004년도에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판단 기준은 선순위 채권자의 등기시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은 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의 설정 시점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채권은 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선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를 잡고 근데 세입자는 2020년도에 새로 들어왔다고 치면 이때 당시 이미 한 금액이 4, 5천만 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소액 임차인의 2020년도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2010년도에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장부상 가치 갖고 하듯이 뭐 그렇습니다. 가장 왜냐하면 그 당시 거래가액이 가장 검증 가능한 가격이다 뭐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당하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규범 학문이잖아요. 이게 경제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바뀌는 걸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법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2010년도에 선순위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있으니 그때 기준으로 이 법을 판단해야 돼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채권을 일단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세입자는 2010년 기준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원의 판단이 매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이 그 인천 미추홀구의 화면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소액 임차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금의 개정표인데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전까지,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금이 8천만 원 이하일 때 2,700만 원만 보호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현재 와서는 2023년 2월 21일 2월 달에 발표한 자료는 1억 4,500만 원까지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은 4,800만 원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던 문제는 뭐냐면 2013년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2023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세입자는 시세가 있으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에. 근데 현재의 판례는 뭐냐면 2013년 12월 30일 이전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8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전세 사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같이 다 느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뭐 좀 뒤늦긴 하지만 악덕 범죄라고 정의를 하고 수사기관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세보증금 277억을 가로챈 아주 조직적인 전세 사기 일당이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에 전세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피해자 125명을 상대로 277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75명을 붙잡고 이 중 업체 대표 A씨와 사내이사 B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일대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린 뒤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직원들을 모집하고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매매가 수준으로 부풀려 중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미추홀구의 참 어려운 사연이 또 뭐 비슷하게 다 벌어지고 있군요. 네, 이거는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좀 더 잘 도와주자는 걸로 지금 뭐 대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막는 건 못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후순위 전세 사기인데, 지금 방송에 나온 사건은 예를 들어 세모년 전세 사기, 빌라왕 전세 사기처럼 전세금과 분양대금을 동일시하면서 건축주에게는 전세금을 다 주고 그 중에 일부를 그 분양 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자 나눠 갖는 수법이 또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댓글이 쭉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는 곳에 가입시켜서 수수료 빼먹고 문제 생기면 지급 거절 말이 되느냐. 그 허그, 그 보증보험 하는데 할 일을 세입자들에게 떠민다. 보증보험료만 챙기고 직무유기 이거 고발해야 된다. 뭐 허그 이행 청구 신청하고 왔는데 뉴스에 나온 바로 그것이다. 예. 자, 뭐 좀 과장된 얘기지만 빌라 절대 전세 가면 안 된다. 누구도 본인도 모르게 당한다. 허그 전화해도 안 받는다. 받을 생각이 없다. 치가 떨도록 싫다. 이게 지금 보증 얘기를 하고 있군요. 보증이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들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워낙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허그라는 그 이제 약자가 주택보증공사인데,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반환 또는 전세금 대출 반환에 대해서 보증을 해줄 테니까 전세금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아니면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게끔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그에서 전세금을 100%를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세집에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시세를 다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허그에서 반환 받아준다고 생각해서 전세를 들어가는데 막상 이제 그 빌라왕 사기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돌아가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 임대인은 명의 대여자고 앞에 내세운 사람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금을 또 반환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주택보증공사에서 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뭐 관련 절차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보증보험공사가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은 이제 빌라왕 사기 사건이 얼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서 지금은 꼭 집주인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아도 전세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피해자 사연이 쌓이면서 지금 주택보험보증공사에서 관련 제도를 손을 좀 본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화상통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에서 강의를 했었고 지금은 서울 디지털대, 사이버대 강의를 맡고 있는 한문도 교수라고 합니다. 그 5월부터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낮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주택 시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 가격입니다. 그 공시가격 기준이 작년 한 해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시가격 산출할 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한 10에서 18% 사이에 하락분을 갖다 이제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1억짜리였던 공시가격 집이 18% 하락하면 그만큼 하락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연계되겠죠.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죠. 이거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요즘 주택 전세 사기가 빌라 쪽에 많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아까 답변 드렸던 그 공시가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격은 시세 한 70% 선에 형성됩니다. 그전에는 그 시세의 70% 가격 대비해서 한도를 곱하기 150% 정해놨어요. 그럼 150% 하면 1억에 70%에도 150%를 곱하면요. 1억 500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세보다 한도가 더 크죠. 1억 500만큼. 그리고 그 금액에 지금 말씀 주신 100%에서 90%로 보증 한도를 줄였다 그랬잖아요. 100%면 1억 500인데 90%로 줄이면 조금 줄겠죠. 대출 액수가. 그러니까 보증 한도도 줄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1억일 때 1억 500을 대출해주고 그거에 100%니까 1억 500까지 다 대출이 돼요. 매매가격보다 더 대출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에 좀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그 공시가격 비율을 140% 낮췄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이제 한 9,800이 됩니다. 9,800 한도에 대해서 100%면 9,800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 주신 90%로 낮췄잖아요. 그럼 90%에다가 9,800만 원 한도로 곱하면은 금액이 8,820만 원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제도 변화로 예전에 1억짜리 집을 1억 500까지 과다 대출을 할 수 있었는데 제도가 지금은 그 조정을 통해서 8,820만 원이 한도가 돼서 예전보다 전세 대출 보증 한도나 액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그 얘기는 전세 사기의 어떤 폭을 좀 줄여서 사기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에서 90%로 이 전세가율을 낮추면은 혹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여전히 지금 뭐 1억을 기준으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억인데 지금 전세 대출 이렇게 90%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 공시가격은 140% 수준까지 한도액을 좀 정해놨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8,800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세가 1억짜리인데 8,80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터지거나 이렇게 일이 터지면 채권을 회수하려면 보증금을 경매를 붙이잖아요. 그럼 보통 통상 주택, 연립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시세 한 80에서 90%에 낙찰이 되고 빌라 같은 경우는 70에서 80%에 낙찰이 됩니다. 그럼 1억짜리일 경우에 만약에 70%에 낙찰이 되면 예전에 1억 500이었다면은 1억짜리니까 7천이니까 4천만 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액수가 큰데 요번에처럼 하면 아까 한도가 8,800으로 좀 줄었잖아요. 8,800에 대해서 7천이면 1,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겠죠. 못 찾는 돈이.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일어나더라도 제가 볼 땐 그 금액이 좀 최소화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했더라면 더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예, 뭐 전세 사기 참 이게 피눈물 나는 얘기인데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주택보험보증공사도 그래도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거든요. 주택보험보증공사가 뭘 하면 전세 사기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의 어떤 원인은 뭘까요? 전세 대출이 과다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매매 가격보다 더 높거나 거의 매매 가격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을 대출을 해주니까 대출을 우리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층, 무주택 서민들께서는 활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대출 한도가 높으니까 그걸 다 받을 수 있고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활용하거나 악용을 하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짜리면 최대한 1억 500까지 대출되잖아요. 바닥에 되니까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깡통전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정부가 전세 보증보험의 한도를 최소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인데 뭐 아까 공시가격에 제가 140% 지금 정부에서 150%에서 140%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아예 100%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 100% 공시가의 100%니까 공시가격은 70%거든요. 7천만 원이니까 100%면 한도는 7천만 원이죠. 줄게 됩니다. 그럼 7천만 원이 줄게 된 상태에서 그 전세 보증 대출 액수의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줄였잖아요.
그럼 7천만 원에 90%를 하면 어떻게 돼요? 6,300입니다. 최대 대출 한도가.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1억짜리 집을 들어갈 때 전세 대출 보증금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최대 한도를 주인도 6,300 이상 요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6,300이라는 주택 가격은 전세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대출로 올린 전세 가격이 아니고 정부가 조금 조건을 약간 다운한다라면 전세 가격이 일단 대출이 준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 자체가 내려가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나가는 이자 부담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됐다.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경매가 되면 1억짜리가 최소한 70%는 보장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6,300이면 보증금이 못 받거나 이런 돈이 없잖아요. 액수가 더 작으니까.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증 한도를 최소화시켜서 대출을 정부가 보증을 한다라면 사고를 아예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의 대출 한도를 높인 바람에 전세 사기의 어떤 공범적인 역할, 직무유기에도 해당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 전세 사기 없애려면 이거 하나라도 좀 하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정부 보증보험의 대출 한도를 최소화하고 경매가 됐을 때라도 원 전세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건도 강화하면 사기를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일부 좀 안 좋은 분들이 같이 공모를 했을 경우만 처벌을 받습니다. 공모를 하기 전에 이미 그 공인중개사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청년층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사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벌칙을 강화하면 공모를 꼭 안 했다고 해도 방치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페널티를 좀 강화한다라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미리 자기 자식처럼 생각한다라면 미리 사기가 일어날 것은 대충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된다라면 이러한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한테 피해를 주는 전세 사기 제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정책을 좀 정부가 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그 전세 사기가 왜 발생하는지, 왜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왜 아직도 대책이 없는지 봤는데 이게 꼼꼼히 따져볼 걸 못한 게 사실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거면은 이거 얼마라고 변호사를 사실 몇 천만 원 쓰겠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믿고 하는데 중개사는 그걸 꼼꼼하게 다 해주지 않으면 잡혀가나요? 잡혀가기보다는 이제 법률적으로 고지해야 할, 그러니까 알려줘야 할 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 손해배상 소송을 또 해야 돼요? 네. 그럼 실수였어요. 또 녹취 꼼꼼하지 않으면 얘기했는데요. 이러면 어렵네요. 네, 저희가 이 사건 겪으면서 자문을 구해봤더니 그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기가 정말 어렵대요. 왜요? 이게 그 책임을 저희가 입증을 시켜야 되고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실판례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지금 법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선이 너무 약하고 책임조차도 처벌조차도 약하고. 그거 있지 않아요? 무슨 공제증서 이런 거 보여주고 이렇게 다 커버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공제증서 1억짜리 하나 보여주면 내 보증금이 1억이 하면 내 거 다 보장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1년 동안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한 모든 건에 한해서 1억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올해 내가 100건 했으면 100건에 대해서 1년에 1억 보장이에요? 네. 그걸 모르죠.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1억 원 한도.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보니까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도 발행을 하더라고요. 아니 5억이 돼도 지금 미추홀 같은 경우 수백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는 공인중개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2,700채가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효가 없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검토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 이제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사기 피고인으로서 공인중개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공인중개사가 유죄 판결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고의를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연루된 공인중개사 한 10분 정도 돼요. 그리고 10분 정도 되고 제가 미추홀구 사건 몇 개를 상담을 받는데 공제증서 한 2억 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2억 원에 10개면 한 20억은 환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피해는 훨씬 더 크지만 그래도 20억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병역 대체로 이런 거 좀 그 공익근무 봉사시키면 어떠나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사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전세대들 보고 신기해했었어요. 몇 억씩 되는 돈을 어떻게 저렇게 뭘 믿고 서로 주고받냐. 이게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건데 꼭 바라는 일들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뭐 현실법에는 어려운 점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추홀은 정말 어렵게 나와주셨으니까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제안해 주시죠. 일단 경매 중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 최근에도 극단적인 시도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구조가 돼서 지금은 안전한 상태지만 이런 게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너무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절망적이라서 일단은 경매 중지 먼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채권 인수해서 구상권 청구로 인해서 요 남씨 일단 탈탈 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벌을 진짜 강력하게 해서 처벌이 무서워서 이런 거 못하게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하여 말씀하신 뭐 주거 지원이나 네. 뭐 금융 지원 그리고 경매 낙찰에 대한 권리 좀 더 네. 배려했으면 좋겠다. 네네. 변호사님 뭐 이거 오늘 꼭 요거는 남기셔야 이 애국이 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 피해자들 지원에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간 국가가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 투자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온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생명을 집의 가치보다 경시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였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함께 한다. 이 고통에 당신의 고통을 함께 해결하겠다라는 좀 국민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셔서 정부의 입장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집구에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도 곳곳에 빈틈이 많고 보완할 점이 많은데 좀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반성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인 세입자 114의 김태근 운영위원장 두 분 모시고 여러모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